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대, 30대 청년들의 마음 쉼터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 장재열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가 20대, 30대 청년층이다 하시는 분 좀 계실까요? 네, 5분, 6분 계시는데 혹시 지금의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 드세요? 측은하다, 미래가 어둡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힘들어 보인다. 네, 아까 또 잠깐 듣기로 나이가 부럽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셨고요. 이렇습니다. 참 20대, 30대 지금의 청년층들을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TV나 광고 같은 데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왔어요. 청년이 미래다, 청년이 희망이다,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상담가인 제가 20대, 30대들을 만나서 나누어 본 느낌들, 또 피부로 와닿은 느낌은 정반대였어요. 네, 청년이 미래다, 희망이다, 맞을까? 그 말이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상담소에 20대들과 소통이 안 된다라고 중년층들도 좀 찾아오시는데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뭐 그렇게 힘들게 입사해놓고 우리 애 퇴사한대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얘들 내가 데리고 써보니까 신입사원으로 직원으로 봤을 때 너무 인내심이 없어요. 너무 좀 심해요. 네, 맞아요.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20대들, 30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때?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분들과 대화를 좀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왜 그래? 이러면 뭐 맨날 얘기해봤자 니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참을성 좀 키우지 그랬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아주 강한 청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저희 취업 안 되고 힘든 거 이전 세대들이 뭔가 잘못해서 결과물로 이렇게 취업난 생긴 건데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이 정도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지금의 청년과 기성세대의 느낌은 뭔가 희망으로서 존중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상호 불신이 점점 심해져서 서로 무대화로 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세대 갈등은 계속 몇천 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왜 유독 2018년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불통으로 가고 있을까? 그 지점에 대한 궁금증으로 오늘 여러분들 좀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청년들한테 대화를 좀 시도해 봤습니다. 어떤 고민들 있어? 그리고 어떤 감정들 지금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본 청년들 중에 분노 때문에 힘들어요. 나 화가 나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 그들만 모아서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분노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청년들의 41%가 그 분노의 원인이 세대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과 이 대화 속에서 나는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인 불통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 무관심의 감정까지 가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왜 그런 걸까? 오늘 약간 세대 통역사로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그냥 전해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근거 있게 저도 청년인 만큼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해드리면 될까 고민하다가 통계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 상담소를 찾아온 20대, 30대 청년들 21,942명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청년 마음 통계라는 이름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통계를 가지고 왠지 알 듯 모를 듯 말이 통할 듯 통하지 않는 20대들, 30대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불통으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중요한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개가 빠졌죠. 저희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은 올해로 6년 차 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약 3만 명 정도의 20대, 30대 청년들을 만나왔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상담 만화를 그려서 포털 사이트에 연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총 12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원봉사 단체인 셈이죠. 근데 특징이 있다면 이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전부
상담사가 아니에요. 전문 상담사가 아니라 영양사, 뭐 유치원 교사, 뭐 학원 선생님, 무역회사 직원 등등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30대들이 우리 또래의 고민을 우리가 좀 들어줘 보자 라는 마음으로 모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단체 이름이 좀 놀아본 언니들인데 왜 대표가 남자냐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 그런 얘기도 하세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제스처 보니까 이유 알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 서 있는 남성이 좀 놀아본 언니들의 대표가 됐는지도 살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상담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공을 한 대학생이었어요. 미술 전공이었거든요. 디자이너를 꿈꾸던 청년이었고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오랫동안 약 10년 정도 왕따와 폭력,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기집애 같다 라는 이유 때문에 항상 또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뭐 맞아서 안경이 부러지거나 뭐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 반장이 돼서 친구들이랑 좀 사귀어보고 싶어요 했지만 너희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반장 선거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가난하거나 뭔가 약점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아이들은 또래뿐만 아니라 선생님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세상은 굉장히 냉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나는 이 제도권 사회 안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극히 우리 사회의 제도권적인 이야기들을 따라온 아이였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한치의 의심 없이 따라왔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꼭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괴롭히는 아이가 전교 5등이었습니다. 스카이를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나는 20대, 30대 계속 패배자의 감정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미술을 전공했어요. 뭔가 공부만 하는 샌님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잘하지만 잘 꾸미고 얼굴도 살짝 손댔고요. 외모도 성격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클럽에 가서 신나게 노는 그런 모습들을 남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약 40여 개의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의 패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 목에 힘들어가는 아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저는 10개월 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20대, 30대를 바라보며 살아올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경쟁 레이스에서 1등, 1등, 1등으로 끊어오면 나에게는 30대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평탄한 삶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첫 진입했을 때가 신입사원에게도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대기업의 사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던 뭔가 지금까지의 안정과는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 일이 인사팀이었다는 거죠. 나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1등, 1등, 1등을 끊어서 이곳에 와도 불안하고 무언가 위험함을 느끼는데 인사팀이 돼서 취준생들한테 이 회사 와라. 여기 좋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자기 범례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과 혼란들 속에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매일매일 고민하다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돼서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29살 겨울에 퇴사를 하고 보니까 나는 대학도 스펙도 직장도 모든 거에서 1등만 하던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집에서 백수가 돼서 이렇게 이불만 감싸고 누워있는데 우울증 걸려서 내 친구들은 무던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나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왜 내가 제일 뒤처진 것 같지? 라는 생각으로 우울증이 점점 깊어져 갔죠.
그래서 심리상담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의 우울이 너무 깊으니 글쓰기 치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에 나는 왜 뒤처진 것 같지? 나는 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지? 라는 글들을 자문자답 형태로 계속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제 글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방문자가 3명, 7명, 120명, 1000명. 놀랬죠? 네. 나와 같은 이 감정을 가진 청년들이 정말 많구나. 근데 그들을 보니까요. 저보다 3살, 4살 어린 취준생 친구들이 저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취업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1등으로 끊으면 뭐라도 있겠지. 근데 제 눈에는 그거 아닌데? 1등으로 끊어도 뭐가 반드시 있지 않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상담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20대 또래들과 함께 계속 고민해 나가도 왜 레이스에서 진 사람도 뒤처지고 이긴 사람도 뒤처짐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던 중에 6년째가 된 올해 약간의 힌트를 얻었어요. 이 뒤처짐의 감정이라는 게 20대에게 사실은 모두 저변에 깔려있는 감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희 상담소를 찾아온 21,942명의 청년들 중에 56.1%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이라는 건 모두 잘 가고 있는데 혼자 뒤처졌다는 느낌이잖아요. 56.1%를 숫자로 환산하면 12,300명 정도가 됩니다. 서울의 장충체육관 1개 반을 채울 수 있는 숫자죠. 근데 이 청년들이 왜 나만 뒤처졌다고 생각할까?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일 먼저 퇴사, 취업, 대학 입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뭔가 고3 때 대입 원서를 쓰면서 뒤처짐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그 뒤처짐의 감각이 20대로 넘어와서 취업 준비 단계가 되면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뒤처진다고 느낀대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시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길 보시면 퇴사도 19.1%나 해당합니다. 10명 중에 2명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내가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면서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인가요? TV에서 청년들의 퇴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잠깐 출연을 했었는데요.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했죠. 야, 나 나온다. 봐라. 친구들이 엄마 내 친구 나온대. 이러고 봤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엄청 많은 톡이 왔죠. 야, 너 때문에 엄마랑 대판 싸웠다. 그래서 왜? 이랬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청년들이 왜 그만두고 나가는 걸까를 중점적으로 다룬 정말 쫓아가면서 하나하나 다루려는 다큐였어요. 근데 다큐 말미에 그래서 퇴사한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퇴사하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뭘 하려는 걸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3명이 나왔거든요. 한 명은 아무 기반 없지만 내가 사진작가로 시작해 보려고요. 한 명은 스킨스쿠버 강사가 되고 싶어요.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일본에서 무급 스킨스쿠버 견습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나만의 가게를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젤라또 가게에 알바생으로 들어갔어요. 모두 대기업 재직자였죠. 엄마들이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저거 니네 나이 때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 저거 나이 들어봐라. 땅을 치고 후회한다. 아유, 철없다 저거. 그러니까 딸들은 옆에서 말한 거죠. 엄마 줘! 여기서 크게 웃으신 분들은 약간 들어본 얘기이신 거죠. 그런 겁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퇴사를 바라볼 때는 아니 앉은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그래도 노후가 보장될 텐데 왜 나가니? 인내심 너무 없다. 또는 너무 꿈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만난 청년 퇴사자들은 꿈, 열정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유로 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퇴사 고민을 말했던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좀 분석해 봤어요. 근데 80%에 가까운 청년들이 두려움, 막막함, 불안감,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꿈과 열정을 위해서 퇴사를 하는 거라면 이런 감정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막막하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퇴사하면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야? 라고 질문해봤죠. 대부분 이렇게 답했어요. 야, 너 뭐가 그렇게 너 혼자 잘났니? 남들 다 무던하게 사는데 너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기성세대가 퇴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나는데요. 무던하게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회사에 살아남으면서 노후를 보장받는데 퇴사하는 사람은 특별하다. 좀 뭐가 있지. 그리고 너 나가서 뭐 할 건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납득이 되면 허락해줄게.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퇴사하는 용감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청년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안정감이 없어서 불안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불안할수록 엉덩이 꾹 붙이고 있어야지 왜 퇴사를 하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청년 퇴사에 대한 현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에 대기업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신입사원 명예퇴직을 받았어요. 대기업 공채로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명예퇴직 희망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시대 때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년들의 임금이 계속 동결됩니다. 지금 제가 전 직장의 동료들을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실 때가 있어요. 야, 니네 요즘은 얼마 버냐? 그래도 대리 됐으니까 좀 많이 올랐지? 이랬는데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오빠 똑같아. 야, 어떻게 똑같냐? 안 올랐어. 근데 이 임금 동결이 너무 빈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정을 찾아서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친구들은 뉴스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딱 5글자. 연금법 개정. 연금이 개정되면 우린 어떡하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정하지라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말해왔던 최소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공식, 경쟁 레이스에서 1등을 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고 힘들게 대입이라는 산, 취업이라는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평지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10대, 20대를 조금 담보 잡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지.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그 취업이라는 산을 탁 넘잖아요. 그러면 평지랑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쓰나미가 오는 거죠.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잡노마드 시대, 정규직이 없는 시대가 온다. 청년들은 황당한 겁니다. 아니, 빡세게 뛰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면서요. 왜 갑자기 텔레비에선 정규직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죠? 난 정규직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혼란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열심히 해라, 엉덩이 붙여라,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 조금은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왜 안 통하는가? 저는 이걸 라포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라포라는 거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 조금 더 깊은 유대감을 갖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다 라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옆집 누구 엄마가 나 몸살 때문에 죽겠어. 이러면 나도 그거 걸려봤는데 유자 먹으니까 낫더라. 아니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애 7살인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언니. 이러면 야, 우리 애도 7살 때 있잖니. 그랬는데 요렇게 하니까 낫더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조금 더 공감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퇴사나 직장 문제에서도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라포를 형성합니다. 내가 직장인이었던 시대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생애주기라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20대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기는 대체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또 조금 더 가면 90년대 초반까지 갑니다. 그때는 매년 GDP, GNP가 오른다라는 뉴스가 항상 10년마다 나왔어요. 그죠? 몇 퍼센트 오른다. 그리고 낙수 효과가 존재했습니다. 국가의 부가 기업의 부로 이어지고, 기업의 부가 아주 작지만 근로자의 부로 낙숫물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만큼은 임금이 오를 거라고 지극히 당연히 믿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수입을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이러한 낙수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시대예요. GDP, GNP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월급을 모아 정기 예금, 부동산에 넣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 고용 안정성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TV를 켜면, 뉴스를 보면 계속 정규직은 더 많이 없어진대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 눈앞에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쓰나미가 오고 있다면. 도망가죠. 더 안전한 곳을 찾거나 아니면 아주 용감한 소수의 사람들은 이 쓰나미의 파도를 윈드서핑처럼 타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소수예요. 대부분은 대피소를 찾아 도망가요. 지금 청년 퇴사가 그렇습니다. 퇴사를 하는 청년들의 13%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퇴사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용 형태마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무기계약직, 계약직, 파견직. 사실 80년대 우리 경제성장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채용 형태입니다. 지금의 청년들 파견직으로 시작해서 2년, 계약직으로 2년,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최소 2년, 6년이 되어야 정규직 사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들어가서 열심히 버티고 성실하게 해서 정규직 되면 되잖아. 그런데 이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 가을에 한 여직원이 상담을 왔습니다. 파견직 2년을 하고 계약직 2년을 했대요.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환되는 면접이구나. 근데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대요. 에? 뭐야? 그랬더니 40명의 계약직이 회사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면접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없이.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봐라. 열심히 면접 팁도 알려주고 상담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 면접 붙었어요. 야, 잘됐다. 정규직 됐니? 아니요. 소문대로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었고요. 40명 중에 딱 4명만 무기계약직이고 39명은 계약 만료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꾸준히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관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말 있죠. 네가 날 차버리기 전에 내가 너를 찰래. 이런 감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꿈퇴사, 열정퇴사, 실제로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안해서 퇴사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준비를 위해서 13.3%가 퇴사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곳으로,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으로 딱 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도 조금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간다라는 청년들이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낱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갈까봐 퇴사를 하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뒤처짐을 느끼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뒤처짐을 느끼는 청년들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나이와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타인의 시선, 그 중에서도 가족의 시선 굉장히 높았는데요. 상담 오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제가 28인데 여잔데 지금까지 취업을 아예 못해서 취업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조금 있으면 9수거든요. 30 되는데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나이에 대한 압박감이 어디서 왔을까? 대체로 2가지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너 26인데 언제까지, 졸업한 지 2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야, 너 내년이면 30인데 아이고 이제 30쯤 되면 자식 다 키워놨다 싶었더니 이렇게 아직도 어휴 엄마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편에 또래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자 27살이면 승무원 서류에서 통과 안 시킨대.
여자는 26가지만 승무원 된대.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고. 남자 친구들은 이런 얘기하죠. 야, 31살부터는 서류에서 아예 빠꾸라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31살 정도 되면 대기업 서류에서부터 아예 아웃시킨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 저는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거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눈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나이에 대한 뒤처짐의 감각들,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현대나이 계산법이라는 걸 의사 선생님들이 5년 전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의 나이는 한 세대 전, 그러니까 80년대의 나이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요. 수명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진입 연령도 늘어나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100세는 80년대의 80세, 지금의 50세는 80년대의 40세다라는 건데요. 이게 꼭 건강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24, 5세 때 결혼하셨던 분들 꽤 많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어떻습니까? 30대 초반에 대부분 시집 가죠. 취업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21살 정도에 취업을 했다면 지금은 26, 7세쯤 취업합니다. 실제로 2018년 현재의 나이는 부모님이 사셨던 세대보다는 0.8을 곱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즈음에를 듣고 네 나이 30이면 이제 어른목 해야지. 지금의 30은 그때 24살 정도에 해당하는데도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청년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우리 때는 좀 다르다고. 우리 지금 좀 취업 늦게 한다고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에 대한 반박 근거를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저항하는 말을 하지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말을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인가? 엄마 말 안 나? 나 뒤처지고 있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들은 취업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반발심이 수용감으로 바뀌면서 이내 자기 혐오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했던 청년들의 8.49%, 1861명이 나는 실제로 자살 충동을 느꼈거나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그 이유는 다 내 잘못 같아서, 내가 모든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라는 우울감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뭔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던 청년들이 나이라는 키워드에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면서 아, 맞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다 문제였어 라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우울한 청년들이 소수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여성 듀오거든요. 옥상 달빛이라는 팀이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를 출시했어요. 가사는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런 생각을 했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 내가 사라졌으면. 이상하죠?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사라졌으면 생각한다고? 왜 이렇게 얘들은 우울한 생각을 하지? 근데 이 노래가요, 출시되자마자 20대, 30대 청년층 17만 명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세대 상담을 주로 합니다만 가끔은 중년 어머님들도 찾아오세요. 근데 중년 어머님들의 우울증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 젊은 양반 찾아오기까지는 참 용기가 많이 들었다. 왜냐면 내가 정신과도 가봤거든. 근데 정신과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러면서 막 우세요. 어머니 왜요? 왜요? 이러면 아니, 나는 나으려고 정신과를, 우리 세대는 정신과 가는 것도 힘들어. 내가 정신병인 것 같아서 용기 내서 갔는데 가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이랬더니 아니, 거기 가니까 자꾸 나보고 나로 살아야 된대. 누구 엄마 말고, 누구 우리 신랑 와이프 말고 여자 정은숙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계속 생각을 하고 말해달래. 근데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우리 진경이 엄마로만 27년 살았는데 어떻게 여자 정은숙을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년의 우울증에 걸리셨던 어머님들을 보면 여자 나로서 감각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돌보아주는 작업을 하는 상담 치료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내가 여자 정은숙을 얼마나 살아봤어요. 내가 몰라요. 이제 까먹었어요. 27년 지났는데.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27년을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아온 감각을 되살리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한 번도 못 느껴본 감각, 사람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감각을 깨우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들 이런 얘기 들려주면 안 되는데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기성세대가 다 잘못했어요.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대인 저희 상담가들이 상담을 하다가도 이거는 온 친구가 너무 경험이나 정보 없이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본인의 문제다라는 상담 사례들도 약 5.7% 정도는 존재합니다. 정보를 안 알아보고 난 글렀어. 또는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 아이의 경험을 쌓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2018년이라는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KTX 기차를 같이 타고 있는 승객들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서 타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느끼는 감각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역에서 타서 부산까지 가시는 분들은 도시에서 타서 점점 기차가 갈수록 이제 도심을 벗어나서 좀 자연으로 가네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요. 중간 도농지역에서 또는 농촌지역에서 기차를 탑승한 분들은 부산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자연을 벗어나서 점점 도심으로 가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이 그렇습니다. 모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태어나서 자라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차를 탄 시작점이 모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는 취업난, 시대의 고통들은 다 다른 감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20대, 30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그들의 고민을 내가 살아왔던 생애 주기의 데이터베이스들, 환경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진 않나.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아온 기반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족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랑 자녀분이 같이 왔습니다. 다음 날은 아버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 굉장히 건강한 가족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서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답답하고 자녀분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어머님은 딱 30분 동안만 아드님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끊지 말고. 그리고 다음날 오셨죠. 만약에 끊지 말고 들으셨는데 한경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 내일 안 오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30분 동안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오셨어요? 그랬더니 답답은 한데 지도 지 나름의 고통은 있구나 싶긴 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 나름의 고통? 뭐였을까요, 어머님? 여쭤봤더니 아니 그래 우리 때는 파견직이란 거 없었잖아. 몰랐잖아. 그래 애쓰면 다 되는 줄 알았지 몰랐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은 30분 동안 아드님이 절대 말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또 왔어요. 제가 좋았니? 다시 왔네? 그랬더니 좀 힘들긴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왜 30분 동안 들었어? 어떤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힘들긴 한데 그대로 따르면 사실 우리 시대에 적용은 안 되는데 말씀 중에 요 정도는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들이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님이 야, 뭘 한두 개야, 다 도움됐지. 이러셔서 제가 마지막 숙제를 내드렸어요. 오늘은 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아드님이 그 감정을 가지고 또 30분 동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내가 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말 많은 애가 아닌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랬더니 근데 기분 좋은 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뭐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제 내가 한 말을 듣고 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나 봐. 그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대화 속에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다음에 내 말은 뭐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 그 말의 습관들이 우리를 더욱더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우리 애는 내가 말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감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힌트를 좀 얻었던 거죠. 네. 저는 올해로 34이 됐어요. 동안이죠? 나이가 좀 들었는지 요즘은 뉴스를 좀 봅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뉴스에 참 속상한 사건들이 많아요. 국정농단 사건 같은 큰 것부터 해서 문화예술계 성추행 사건 뭐 등등등등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만한 사건들이 한 달에 하나씩 터지냐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과 달리 상담가가 된 지금은 이 뉴스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저기를 가고 싶었던 청년들은 꿈이 박살났겠구나. 실제로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 꿈이었던,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내가 3년 동안 취업 준비했던 회사가 저런 회사였구나. 꼭 갈 수 없겠구나. 꿈이 좌절된 청년도 있었고요. 예술계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실제로 그 성추행 피해자였던 청년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하나 사실은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상처받거나 꿈을 좌절하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라는 건 사실 그들의 문제, 마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모순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죄다 반영한 어떤 시대의 거울이구나. 청년들의 아픔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다양한 부조리들의 파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다면 이 청년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한때 고민해 볼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하는 건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들의 중심에 있는 시대의 아픔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만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머니랑 딸이 저한테 나란히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따로 오셨었거든요.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딸 이해를 못하겠어. 왜 어머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이 착해요. 대학도 괜찮은 데 나오고 이번에 공기업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아니 얘가 통장을 안 보여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어머니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좀 쓰고 싶은가 봐. 아니 그래 뭐 취업했으니까 지 맘대로 팡팡 쓰고 싶은 마음 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얼마 버는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재테크하는 법도 좀 알려주고 노후 대비도 좀 해야지. 애가 그렇게 엄마한테 얼마 버는지를 절대로 말을 안 한다니까? 상담사 양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해서 따님을 불렀습니다. 엄마한테 통장 안 보여준다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한참 우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다가 다 울고 나서 그래 얘기해봐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부모님이 저를 좋은 대학 보내고 공기업 보낼 때까지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 저 알아요. 몇 억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 아는데 제가 첫 월급을 받아보니까 돈이 이건 거예요 라고 하고 통장을 보여주는데 작아요. 저기가 저 정도밖에 안 줬나 싶을 정도로 이름 있는 공기업인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냐? 이랬더니
지금 3달째 이 월급인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나를 취업시켰는데 나는 좀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선뜻 상품권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받는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다시 불러서 따님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렸죠. 어머님이 한 30분 우시더라고요. 몰랐다고. 나는 내 딸이 철없는 줄만 알았지 그렇게 깊은 속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속에 말하지 못하는, 하지만 서로가 깊게 들어봐야만 알 수 있는 소통의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데 가족이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전체의 26% 정도 해당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가족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짜증나요, 열받아요,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분노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82%는 미안함이었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실망할까 봐. 내가 더 애써야 되는데 엄마 아빠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못 해줘서, 내 잘못 같아서, 엄마 아빠 별 면목이 없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청년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의 이 불통 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죄송하고 더 잘하고 싶은 청년들과 잘 살라고 애지중지 키웠던, 더 서로가 다 좋은 마음으로 있었던 두 세대가 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걸까? 제가 내린 답은요, 잘 산다라는 단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TV를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애만큼은 우리 때보다 잘 살았으면, 조금만 더 우리보다, 엄마 아빠보다는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헌신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아마 자녀를 양육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살라라는 메시지를 자녀들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잘 살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세대의, 지금 2018년 이 시대의 잘 삶은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엉덩이 붙이고 무던하게 잘 사는 것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거를 느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갈팡질팡 고민하고 회사를 들어갔다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 모습들이 사실은 어른들의 의사를 반항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말씀, 우리 때보다는 잘 살아라는 말을 지키고 싶어서 지금의 시대에 맞는 잘 삶은 어떤 걸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다만 그것이 부모님들이 바라셨던 엉덩이 꾹 붙이고 쭉의 잘 삶이 아닐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잘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는 이 모습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내 의견을 반하는 게 아니라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애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내 자녀, 내 부하 직원, 내 후배들, 20대, 30대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된다면 이번만큼은 한번 여기서 한마디 조언해주고 싶은데 저건 내가 답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잠시 내려놓고 그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차창밖 풍경은 어떤 건지 깊게 들어가 봐 주세요. 지금 시대는 1년이 10년처럼 바뀌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1년이 10년처럼 바뀌는 이 시대에서 나라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해주는 조언은 마치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보고 63빌딩을 찾아가라 라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생애 주기에서의 고통들, 그 순간을 조금 따라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두 세대가 함께 고민해서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